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은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교과서 23쪽에서 26쪽 여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결국엔 신라의 통일 이야기를 했거든. 신라의 문무왕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습니다. 신라의 문무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신문왕. 이 2대를 거치면서 신라 사회가 그 전제 왕권이라고 해서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왕권 강화. 진골 귀족들을 숙청해 왕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 그리고 무열왕계가 왕위를 계승한다. 무열왕이라는 사람은 문무왕의 그 부친이에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순서인데 이 무열왕은 우리가 김춘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김춘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계 자손만 왕위를 계승한다. 옛날에 우리 요 사람 했었거든.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 얘기할 때 원래 박, 석, 김, 삼성에서 김씨만 왕이 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때 이 통일 이후에는 무열왕계만 하겠대. 김씨 중에서도 그 무열왕 라인들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왕의 힘이 더더욱 강해졌다는 거지, 그 이전에 비해서. 자,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에 중앙정치기구 정비.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역시 이 내용들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깊어요. 집사부가 중심이 되거든. 집사부라고 해서 왕의 이제 비서 같은 거예요. 왕의 비서 기구인데 거기에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특히 중시, 또 다른 말로는 시중이라고 하는데 집사부의 수장입니다. 이 집사부의 대장, 이 중시가 힘이 강해집니다. 누구에 비해서 그러냐? 당시 귀족들의 대표가 상대등이라는 사람이거든. 신라의 귀족회의, 그 화백회의 있었지, 앞에서 했지 우리.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등에 비해서, 상대등과 비교할 때 물론 직함이나 이런 건 더 상대등이 높아요. 근데 중시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상대등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얘는 이전보다 더 올라가서 왕의 힘이 더 강해졌구나, 귀족의 힘은 약화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상대등보다 중시가 더 높고 힘이 강했다 이런 건 아니야.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정부. 사정부는 관리들의 비리 감찰, 감사기구예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관리기구입니다. 다음 국학 설립. 앞에서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했던 기구가 태학이었죠. 그것처럼 유교 인재 양성은 왕권 강화와 도움이 됐었어.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 신라의 신문왕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신문왕 때인데, 신문왕은 국학이란 걸 설립을 하고 유학 교육을 하면서 유교 인재를 양성했다.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면서 당시 육두품 세력들의 역할. 육두품은 골품 제도에서 진골 귀족한테 밀려가지고 진골 귀족보다 항상 이렇게 차별을 받는 계층이 육두품이었어. 근데 이 육두품들이 왕을 도와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육두품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겠지. 왕을 도와주면은 왕이 우리가 진골 귀족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억눌려 있는 거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육두품은 나중에는 반신라적 경향으로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신라의 왕권이 강하고 멀쩡할 때니까 왕을 도왔는데 나중에는 좀 변화합니다. 자, 다음 계속입니다.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건 뭐냐면 기존에 관리들한테 노급이라는 거를 지급을 했어. 노급이라는 거는 관리들의 월급으로 땅을 주는 건데 관리들은 여기서 조세 수치뿐만 아니라 조세,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쌀, 그 쌀을 이렇게 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착취를 했거든. 자, 관리한테 땅이 이게 줬는데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겠지. 이 백성들의 세금을 관리가 월급으로 대신 받는 거야. 얘네들이 원래 국가에다가 내야 되잖아,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관리가 대신 받는 게 월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진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게 노급이었습니다.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해요. 관료전에서는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는 거를 막아버립니다. 노동력 착취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다음에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되고 국가의 지배를 강화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노급이 폐지됐으니까. 그리고 3년마다 신라 촌락 문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신라의 땅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고, 뭐 노동력, 그 집에 나무 개수, 나무 그루수, 뭐 동물은 몇 마리 있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다음, 지방 조직 정비. 이제 땅이 되게 넓어졌잖아. 원래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에서 한쪽에만 있다가 통일을 했으니까 영토가 넓어졌겠지? 자,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 체제로 개편을 해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잖아. 경주. 이 경주가 이쪽에 있거든. 치우쳐 있죠. 좀 신라 땅은 이만한데. 그래서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오소경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듭니다. 오소경. 동남쪽의 치우친 점을 보완, 지방의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통합을 도모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에게도 관등을 부여합니다. 망해버린 그 백제와 고구려의 그 지배층들 역시 관리로 대접을 해주고, 신라의 중앙 군대를 구서당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이 구서당에는 신라의 중앙군입니다. 군인인데 신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뭐 말갈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다양한 민족들을 포함을 해서 국가적 통합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게 잘 나갈 때 신라의 이야기고, 신라도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앞에 얘기했던 그 신문왕 때는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진골 귀족들을 눌러버렸었거든. 귀족들. 아까 얘기했던 상대 등의 힘 약해졌고 중시가 강해졌다고 했었죠. 근데 신문왕 같은 똑똑한 왕일 때는 다행히 이게 가능했는데, 그 이후 왕들은 그 정도가 못 됐나 봐요. 결국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막 왕위 쟁탈전을 벌여. 그러면서 왕권은 약화됩니다. 아까는 왕의 힘이 강할 때는 중시의 고난이 강해졌죠. 이번에는 상대 등의 힘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 나라가 개판이 된 거죠. 그러자 각지에서 백성들이 막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중앙이 소란스러우니까 지방 통제가 약했고, 지방에 막 귀족들의 수탈, 이게 너무 심해. 결국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귀족의 대농장과 노비 소유 확대에 저항해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를 해. 그리고 그 농민들이 봉기해서 막 도적대가 돼서 막 돌아다니자,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우리 태백 지역은 저 도적대들이 쳐들어올 때 이 지역에 가장 힘이 강한 내가 지키겠노라 하면서 호족 세력들, 각 지방에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런 도적대도 없었고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런 걸 다 막아줬을 거야. 근데 지금 왕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각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선 내가 왕 같은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변화 또 합니다. 육두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골품제 사회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왕한테 협조적이었어. 아까 왕의 신문왕이 막 국학 설치하고 할 때 육두품이 협조를 했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육두품이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어. 육두품은 이 골품제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골 귀족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육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좋은 육두품도 이 이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두품은 또 여기, 뭐 사두품은 여기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골품제라고 해요. 신라의 신분 제도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뭐 가서 백제 왕의 목을 베고 뭐 백제를 멸망시켰던 사람이라 해도 육두품면은 이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자,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육두품이 처음에는 왕을 도와서 어떻게든 이 유리천장, 이 천장을 깨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신라의 골품제는 너무 막강했거든. 결국 육두품들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골품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반신라적 태도를 보여.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아까 같은 호족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에게 육두품이 협조를 하게 되면서 호족 세력과 육두품의 결탁으로 각지에서 반란 세력이 들끓었고 그 중에 세력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 후 백제와 후 고구려, 견훤과 궁예가 세웠죠. 이게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자, 신라가 망해가고 있죠. 다음에 발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그 고구려가 없어졌잖아. 고구려가 이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거든. 고구려 유민들을 거느리고 함께 다시 고구려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고구려인과 말갈린을 함께. 그 나라가 바로 발해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시기를 가지고 남북국 시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통일신라는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죠. 발해가 또 따로 있었죠. 발해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밝힙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라는 건 원래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야. 황제만 연호를 쓸 수 있는데 그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황제국을 자처했습니다. 발해의 성장. 2대 왕이었던 무왕, 무술, 무력 이런 거 할 때 그 무자예요. 이 사람은 당나라한테 겁먹지 않아. 당시 중국의 당나라, 고구려 멸망시켰던 나라잖아. 당나라와 대결을 해요. 특히 장문휴라는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돌고래나 일본과 친하게 되면서 당을 견제했습니다. 그 다음 왕인 문왕 때는 노선을 바꿔. 당나라가 너무 세잖아. 고구려도 못 이겼던 당나라를 막 이렇게 계속 싸우고 그 선진국이랑 싸우는 게 부담스러워. 문왕 때는 오히려 당나라와 친선하고 교류를 하자. 그래서 당나라 제도였던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받아들입니다. 단, 그 운영, 명칭은 좀 독자적으로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라던가 명칭,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선왕, 발해의 세 번째 왕, 전성기입니다. 발해의 전성기. 말갈 세력 대부분을 복속했고 요동과 연해주까지 진출을 했어요. 각 지방을 5경 15부 62주. 아까 신라는 9주 5서경이었지. 여기는 5경 15부 62주로 정비.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동방의 융성한 나라, 동방에 잘 나가는 나라 해서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발해의 3명의 왕, 전쟁을 했던 무왕, 당나라와 친교를 했던 문왕,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 3명의 왕입니다. 멸망. 10세기 초 발해의 지배층의 내분이 시작되어 나라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다가 거란이 등 세력을 키워서 거란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 거란은 나중에 요나라가 됩니다. 이 거란의 공격으로 결국 발해는 926년에 멸망했습니다. 일부 부흥운동이 전개됐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고 발해 왕자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를 찾아와요. 그때 고려는 왕건이 다스릴 때야. 왕건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발해 유민들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대강현이 뭐 왕시성을 받고 뭐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것으로 내용은 다 됐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